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인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용어 정리도 이제 중반을 넘어왔습니다. 자, 용어 정리 중반 넘어왔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탄력성, 그중에서 소득 탄력성에서 뵙습니다. 탄력성이죠.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쵸? 이제 감 잡았죠? 앞에 뭐가 와 있다? 소득 탄력성. 그래서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니?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탄력성 3개 배웠어요. 가격, 탄력성. 그렇죠? 두 번째 교차, 탄력성. 그리고 마지막 소득 탄력성.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탄력성의 3가지 형태를 다 배웠어요. 학교론에서 다 나오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탄력성 4개를 배울 건데 탄력성 자체는 몇 개다? 3개다. 가격, 교차, 소득. 가격, 소득, 교차. 가격, 교차, 소득. 탄력성 몇 개? 3개로 보여질 겁니다. 나중에 가격 탄력성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나뉘는 것만 빼면 몇 개? 탄력성 3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 용어 정리 함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인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중력이죠. 중력. 그쵸? 서로 당기는 힘. 서로 당기는 힘. 그래서 소매 인력 법칙은 누가 주장했다? 레일리가 주장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 중심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도시의 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당기는, 그쵸?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쵸? 당기는 유인력은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단 말은 큰 도시일수록 많이 유인력이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겠죠. 됐어요? 그런데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멀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 학설이 나올 때는요, 이 거리가, 그쵸? 교통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왜? 옛날이니까. 그러니까는 거리에는 반비례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반비례하다는 소리예요?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니까는 되게 가기 싫은 거지. 그쵸? 되게 가기 싫은 거죠. 그쵸? 크면은 그쪽으로 갈 텐데 멀면은 가기 싫어요. 안 가죠. 안 가는데 반비례하는데 얼마만큼?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지. 얼마만큼? 너무 가기 싫은 거지. 그쵸? 제곱에 반비례한다. 크면 간다. 멀면 안 가는데 얼만큼 안 간다? 몹시 안 간다. 매우 안 간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소리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인력 법칙의 포인트는 레일리가 주장했고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요. 그쵸? 인구에 비례하고 뭐의 제곱에?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하시면 되겠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소리입니다. 소지원지입니다. 소지원지. 개발되기 전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라는 소리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체크. 64, 65 묶어주세요. 우리 아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자, 수요량의 변화. 그쵸?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나왔고, 수요량의 변화. 오케이, 알겠어. 수요량의 변화. 요 변화 요인이 뭐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해당재와의 가격 변화. 한 개. 몇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쵸? 수요량의 변화 요인 몇 개? 한 개. 해당재화의 가격 변화 끝.
됐죠? 그런데 수요의 변화입니다. 해당제와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 몇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소득, 선호도, 인구, 가격 예상, 대체재 가격, 보완제, 이자율, 거래세 요 8개만 좀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잠깐 끊어놓으세요. 여기까지만 정리. 자, 그래서 해당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하여 무엇이 바뀐다?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선호도, 인구, 예상, 대체재, 보완제, 이자율, 거래세 등으로 변화로 인해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거 2개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 수요 법칙입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 공급 법칙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돈이 되면 팔고 돈이 안 되면 안 판다라는 소리죠. 맞아요? 근데 수요 법칙은 달라. 싸면 수요 법칙 싸면 사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가격이 일정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화가 원인이 되고 수요량의 변화 결과를 말할 때 서로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수요 곡선은 어떻게 우하향 형태를 띱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2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법칙은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수요 법칙이었습니다. 수익률입니다. 자,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지표입니다. 투자액에 따라서 수익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수익률의 개념을 쓰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요거 2개 정리하시고요.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투자 채택한다라는 소리죠. 나 5%만 줘 했는데 기대 수익률 얼마? 7%로 사전적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가요? 기대 수익률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는 채택된다는 소리죠.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한 나왔으니까 투자 위에 수익.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비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를 분모로.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수익성 지수입니다. 수익성 지수. 지에다가 동그라미 체크. 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정리만 해주세요.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중에 하나로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면 이게 뭐예요? 요 말이 뭐다? 유입이 뭐다? 유입이 뭐보다? 유출보다 크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다? 요거 잠시만 지수 체크하시고요. 현금 유입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체크하시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면 이라고 나왔죠. 요 말은 뭐다? 유입이 뭐보다? 유출보다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뭐보다? 유출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수입이 뭐보다? 지출보다 크다라는 소리니까 뭐예요? 수익성 지수니까요. 투자는 어떻다? 타당하다라고 판단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순현가입니다. 역시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 그래서 요거 2개는 함께 묶어 주셔야 됩니다. 68번과 67번. 아시겠죠? 얘도 뭐냐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해당한 애거든요. 그래서 봅시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체크.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 체크. 얘도 나왔잖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그쵸.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하나로서 나왔고. 얘도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방법 중에서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뭐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쓴다. 그래서 투자자마다 요구 순양가는 다를 수 있고 순양가는 0보다 크다면 투자한 타당하다. 그래서 얘는 뭐다? 뺀값이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뺀값이니까 이게 뭐다? 0보다 크다란 소리는 뭐다? 투자를 채택한다는 소리고 투자를 채택한다는 소리고 투자 채택한다는 소리 뭐? 유입이 뭐다? 유출보다 크다. 그때 뭐? 투자는 채택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수익성 지수와 순현재가치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가치입니다. 자,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에 들어가면 시장가치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는 뭘로 한다고? 시장가치로 감정평가한다고. 그러면 그 감정평가할 때 시장가치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인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어디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사람들끼리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가격이 뭐다? 시장 가치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치니까 몇 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기간도 충분히 그렇죠. 거래를 위해 공개되고 정통한 당사자,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을 말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정통한 당사자지 전문적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것이 뭐다? 시장 가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시장 가치였습니다. 자, 시장성 분석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단계 중 시장성 분석은 개발 부동산의 분양 또는 매매될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 체크. 이게 정말 중요하죠. 시장 성 분석은 매매 또 임대 가능성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매매나 임대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추세. 목적은 뭔데? 미래를 예측하는데 목적. 그래서 흡수율 분석 왜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미래를 예측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무엇을 분석해서? 과거 정보나 사례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목적이 있다. 흡수율 분석 왜 합니까? 왜 하는데? 미래 예측 목적.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팔리, 겠니, 끝. 왜 예측하는데? 팔리, 겠니? 이거잖아요. 매매나 임대될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팔리, 겠니, 끝. 그래서 흡수율 분석이 뭐다? 시장성 분석 중에 하나의 내용으로 속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자, 시장에서 막 거래하라고 냅뒀더니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떠한 경우 때문에요? 외부 효과, 불안정 경쟁 시장,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뒀더니 그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요인 때문에? 왜? 불공정 때문에요. 자, 왜 불공정? 잡으러 갑시다. 시장 실패 요인. 이게 제일 잘하지, 제가. 시장 실패 요인. 몇 가지? 4가지. 자, 4가지 보시죠. 왜? 부효과.
두 번째 뭐? 불완전 경쟁. 세 번째 뭐? 공공재. 네 번째 뭐? 정보의 비대칭성. 자, 우리는 지금 기초 입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고 있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다 설명드렸어.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 왜 불공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도 잠깐만 여기부터 하나 쓰고 가시죠. 왜 불공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시 돌아오셔서 시장 실패 요인 몇 가지? 왜 불공정이에요. 불공정. 왜 불공정? 시장 실패 요인 뭐? 왜 불공정?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뭐냐면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보상받지 않는 거. 무엇이 있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양봉업자와 과수원. 그래서 서로는 뭐예요?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봉업자는 과수원에서 꿀을 따올 거고요. 과수원은요, 벌에 꿀을 따는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수분을 잘 이루어줄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뭐? 주변에 안 좋은 혐오시설들 들어와서 나한테 피해를 입히겠죠. 그리고 교통체증도 생길 수가 있겠죠. 큰 공장들 들어온다면. 그런 것들이 외부 효과고요. 불안정 경쟁시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과점 시장과 뭐? 독과점 시장과 또 뭐가 있냐? 규모의 경쟁. 자, 여러분 독과점은 뭐예요? 독점 및 과점. 독점 뭐가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담배인상공사. 독점이죠. 전기 공급하고 담배 팔고. 그렇죠. 그들이 정부의 통제 없이 시장에 내버려두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 발생할 수가 있고요. 과점 시장 뭐가 있어요? 핸드폰 시장. 그렇죠. 뭐밖에 없다. 삼성과 애플밖에 없죠. 물론 뭐 노키아라든지 뭐 모토로라든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과점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과점의 형태죠. 그래서 그들이 가격 정책을 마음대로 쓰면 시장 실패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 아까 규모의 경쟁 했죠? 대기업하고 소기업이 경쟁했었을 때 고정비는 일정하다고 하지만 생산비에서 생산 단가 차이로 인해서 대기업이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싸게 만든다는 소리는 뭐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싸게 만드는 상품을 소비자는 구매할 것이고, 소기업은 자연적으로 파산되는 거니까 대기업만 살아남는 자연 독점 혹은 자연 과점 형태가 벌어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뭐예요?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인해 생기는 게 있어요. 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범죄도시 1편에서 마지막 장면, 인천공항에 있는 휴지를 마구 쓰고 있는 범죄자 장첸에게 우리 마석도 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지를 왜 이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장첸이라는 그 윤계상님의 역할하고 있는 그 장첸이라는 캐릭터를 세금을 안 낸다는 이유로 휴지 쓰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죠. 맞죠? 그리고 뭐예요? 휴지를 서로 쓰겠다고 싸우지도 않았죠. 그래서 배제할 수도 없고 경합하지도 않는 것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공재를 마구 쓰고 있는 장첸을 보면서 장첸 무임승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무임승차하다 보니까 과소 생산될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뭐다? 시장 실패 요인에 공공재가 해당한다. 뭐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쉽게 설명드려보죠. 원래는 고급 정보의 질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되게 고급 정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근데 난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아는 걸 통해서 난 뭐예요?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정보의 비대칭성. 뭐예요? 나는 뭐 알고, 뭐 너는, 다른 사람분들은 안다, 모른다. 그래서 이 아는 사람이 정보를 악용하거나 초과이윤을 얻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 네 가지 뭐 왜 불공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용어 정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중 시장 실패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문제 벌어 갔네요.
시장 실패였고요. 봅시다. 시장 실패 원인으로서 뭐? 왜? 불공정이죠. 왜? 불공정. 왜? 한 번 더. 불공정.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 요인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시장에 맡겨뒀더니 뭐다? 시장이 실패했다. 야, 비켜봐. 내가 들어갈게. 정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이었고요. 시점 수정입니다. 우리 아까 사정 보정했던 거 기억나요? 사정 보정.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를 2억 싸게 팔았더니 뭐예요? 그게 원래 가격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 사정을 보정해 주는 거죠. 맞아요. 보정해 줬는데 이번엔 뭐 하는 거예요? 시점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뭐 기준 시점과의 차이가 있을 때 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0년 전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똑같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뭐다?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을 적용하여 무엇 하는 거예요? 시점으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차이가 있을 때. 아시겠죠? 거래 사례 시점이 기준 시점과 차이가 있을 때 뭐다? 고려하여 거래 시점을 언제로? 여기 나왔잖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다? 시점 수정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물론 약성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 시장 중에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 그리고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무슨 정보? 과거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초과에 넣을 수 없다. 기술적 분석이고요. 다만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분석한다면 뭐예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약성, 중강성, 강성. 그 중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하는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과거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에 얻을 수 없지만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통해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초과에 얻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원래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시겠죠? 본 수업 궁금하죠? 들으러 오세요. 아시겠죠? 재밌는 이야기. 아시겠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나왔던 용어로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고 와서 정보의 시차를 통해서 정보의 시간 차이를 통해서 시차를 통해서 뭐예요? 초과이윤을 언제 얻을 수 있고 언제 얻을 수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밤한개 이렇게 할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시겠죠? 그렇게 문제 풀 겁니다. 자, 75번입니다. 여과 과정입니다. 여과 과정. 여과 과정이 뭐냐면 고소득층과 잠시만요. 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계층에 따라서 뭐 상하로 순환한다. 그래서 고소득층과 뭐 저소득층이 상하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과 과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로 나뉘는 건데 상향 여과 하나 보시죠.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과 과정 아주 쉬워요. 상향 여과 뭐 좋아지는 거겠죠. 왜요?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재개발 등으로 인해 고소득층의 주택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뭐 상향 여과라고 얘기합니다. 여과 과정 두 가지였고요. 76번 열등제입니다. 열등제 들어보셨나요? 열등제 무엇인지 봅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뭐 수요가 감소하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스팸이라고 말합니다. 스팸. 그렇죠. 한국에서야 스팸이 CJ라는 회사를 통해서 좀 고급 음식, 즉 명절에 주고받는 음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스팸의 고향인 미국에서는 잘 안 사 먹어요. 왜요? 통조림 햄이니까요. 그래서 뭐다? 열등제. 소득이 증가하면 뭐 수요가 감소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두 가지는 아니에요. 뭐 정상제와 뭘로? 열등제로 나뉘는데 정상제는 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열등기는 소득이 뭐 증가해도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재는 뭐가 있냐? 소득이 오르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 뭐? 소고기, 사뭇거치, 소고기, 소고기. 그리고 열등기는 뭐? 스팸, 그쵸? 소득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 그쵸? 그렇게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토지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로서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다?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 이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속성.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그럼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으니까 재생산 법칙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않죠. 소득이득은 뭐 받는 거? 임대료 받는 거. 자본이득은 뭐? 시세 차익 노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니까 여러분 남한테 빌려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남한테 빌려줘서 임대료 받는 거.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니까는 올해 사서 10년 후에 파는 거. 시세 차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소리입니다. 영속성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영속성이었고요. 다음 외부 효과. 아까 했죠.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과 결과가 다른 주체에게 시장의 외부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좋은 영향을 주면 정외부 효과, 나쁜 영향을 주면 부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는 뭐? 양봉업자와 과수원 사장님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외부 효과는 뭐가 있다? 환경오염 등의 공장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첫 번째 왜? 불공정할 때 왜가 되겠네요. 80번입니다.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렇죠.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말한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무엇도 더하는 경향이 있다? 피셔 효과에서 나오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계속했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한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80번입니다. 요거 두 개 묶어주세요. 80번, 81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렇죠. 둘 다 뭐 하는 건데? 돈 갚는 거예요. 둘 다 돈 갚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부동산 금융론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자, 저랑 함께 잠깐만 보조 노트 꺼내서 보시죠. 자, 여러분, 돈을 빌렸어요. 그게 뭔데? 부동산 금융, 자금 대출하는 거. 이제 빚을 갚아야 되겠죠.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갚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월, 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돈을 갚을 때 원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요게 원금이 되겠고요. 이게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 세로축은 상환액이 되겠고요. 돈 갚는 거 상환액이 되겠고, 상환액이 일정하네요. 원금 균등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 옆에 거는 뭐가 된다? 상환 기간이 될 거고요. 여기가 초기, 뒤에가 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위에 게 뭐? 원금, 밑에 게 뭐? 이자. 이렇게 구분하셔서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 요게 뭐? 상환액. 그쵸? 상환액. 그리고 옆에 가로가 뭐? 상환기간. 요게 뭐? 초기. 이게 뭐? 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예요? 원금과 이자가 균등하다는 소리겠죠.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이만큼, 끝에는 이만큼. 특징이 있죠. 초기에는 원금은 적고 이자는 많지만 말기로 갈수록 원금은 많고 이자는 감소한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얘는 뭐예요? 원금은 뭐 일정하고 그렇죠? 이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벽. 얼마나 쉬워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이렇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면? 저와 함께하면.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고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길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이 두 세트를 보고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설명을 드렸고 원금 균등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매기 상환은 원금은 균등, 잔고에 따른 원리금이 결정되는 상환 방식이다. 원리금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초기에 상환하는 상환액이 많으므로 초기 원금 회수에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입이 뭐가 많은? 수입이 많은, 소득이 많은, 누구에게?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소리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균등입니다.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한 상환 방식. 그래서 대출 만기로 갈수록 원금은 증가하고 이자액은 감소하여 매기 상환액은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대출 초기에는 무슨 비중이 크다? 이자의 비중이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출금에서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상환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대출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위치지대설입니다. 위치지대설 누가 주장했냐면요. T넨의 고립각 모양을 통해서 주장한 이론으로서 지대의 결정은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누가? T넨이 그렇죠. 그래서 수송비를 포함시켰다. 지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무엇을 수송비를 포함시켰다. 그래서 위치지대설을 누가 주장? T넨의 위치지대설이고요. 무엇이 중요? 수송비 중시했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중시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중시 다시 써드릴게요. 뭐다?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중시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 T넨의 위치지대설. 자, 위험입니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불확실성의 가능성. 불확실성. 이렇게 체크.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불확실성.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수익의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어떻게 한다? 위험 할증률을 높게 반영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큰 위험일수록 위험 조정 할인율도 크게 반영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행지입니다. 이행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는 거. 그래서 택지, 농지, 택지, 농지, 임지. 요거 세 개에서 요렇게 바뀌는 건 후보지. 그렇죠? 그래서
택지 농지 내에서 안에 있는 거야. 뭐 택지 내에 뭐가 있습니까? 주, 상, 공이 있죠. 농지 내에 뭐가 있습니까? 전, 답, 과수원이 있죠. 임지에 뭐가 있어요? 신탄림과 용재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뀌는 거. 이게 뭐다? 이행지다.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 어디에서? 택지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바뀌고 있는 게 뭐? 이행지. 그래서 색깔 다르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뀐 거, 뭐? 이행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행지, 후보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행지를 한다. 아시겠죠? 후보지 나중에 가서 하고, 일단 이행지부터. 다음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요거 두 개 묶어주세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자, 둘 다 정부의 주택 정책에 개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둘 다 시장 실패로 인해 정부의 개입 수단 중에서 주택 정책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하나는 뭐? 임대료 보조. 그렇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 개입 수단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단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부작용이 무엇이냐? 공급 감소. 공급 감소로 인해 뭐 암시장, 기존 임차인 이동 저하, 질 저하, 용도 전환 등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 공급 감소. 왜요? 원래 받고 있던 것보다 돈을 더 못 받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100만 원이었는데 얼마 받으라고? 80만 원만 받으라고. 그럼 여러분들 돈이 돼요,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고, 공급 감소하니까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웃돈 더 주고 암시장 생기는 거고, 기존 임차인이 이동하기가 힘든 거고, 임대주택의 질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게 되는 거고, 임대주택을 돈 되는 걸로 바꾸겠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체크. 됐어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뭐예요? 돈을 적게 받아라 라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고, 임대료 보조는 뭐예요? 야, 이 돈 가지고 좋은 데서 집 구해보세요 라고 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산유동화 증권입니다. ABS인데, 자, 이게 뭐냐면, ABS가 뭐냐면, Asset Backed Securities예요. 그래서 여기 증권. Securities가 뭐? 증권.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시켰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채권을 현금으로 유동화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마시면 돼요. 그래서 ABS 중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저당 채권, 뭐 MBS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에셋, 즉 뭐예요? 이 자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동차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주택만을 쏙 뽑아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MBS가 되는 거고, 얘는 뭐 ABS가 되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은 뭐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뭐예요? 자산을 가지고 뭐다? 발행을 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 상수입니다. 저당 상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요게 뭐 세트. 저당 상수 나오면 반드시 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대출금으로부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을 구할 때, 요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뭔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뭔데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뭐 서비스액. 조금 뭐 원리금, 상환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거 저당 상수는 대출금에 대한 상환 원리금의 비율이고,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 연금의 현가 계수이다. 요까지만. 저당 상수 역수는 뭐 연금의 현가 계수이다.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의 뭐 역수는
뭐다? 저당 상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당 상수는 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대출금에서 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이게 뭐야?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 하시면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한번 봐주세요. 자, 마지막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은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요게 끝. 그래서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챕터 3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3편까지 하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를 좀 접해 두시는 것은 나중에 학계론에서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저희 4편에서도 만나보도록 하죠. 4편이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죠? 4편까지 하고 학계론 들으시면 아, 교수님이 이래서 강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시겠죠? 4편에서 뵙겠습니다.